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9월 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금요일, 그래서 다시 특별한 방송으로 찾아왔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 키워드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가장 잘 말씀해 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봉지욱 기자 그리고 한동수 변호사님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몬누 베이유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죠. 그 철학자가 관심, attention, 관심은 가장 귀하고 순수한 형태, 순수한 관대함의 형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사인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사회 관계 속에서 약하고 고통받고 상처받는 그 사람에 대한 그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네,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너무 네. 따뜻하게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드리면서 네. 저희가 밖에 스튜디오에서 처음 또 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더욱더 반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한동수 변호사님이 어젯밤 늦게 사실 오늘 새벽까지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공청회 찬성 측 진술인으로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힘든 스케줄을 하시고 오늘 또 바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드리고요. 또 봉지욱 기자도 늘 쫓고 있는 그 김재규 재심 사건이 오늘 또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지금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양해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이 인사를 조금 길게 해주셨는데 봉지욱 기자님도 인사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어제였군요. 근데 사실 나오라고 찬성 측 진술인으로 나오라고 진술 받았는데 왜 제가 안 갔지? 어제 제가 별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안 간지 기억이 못해요. 한 3주 전인가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뭐가 있으셨나 보네요. 근데 네.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한동수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말씀하신 게 훨씬 설득력이 있죠.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 영상 올라온 걸 몇 개 봤는데 또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약간 시민의 한 사람 좀 속이 좀 시원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셨습니까? 다행입니다. 네, 많은 분들 그 영상 보시고 또 저희가 오늘 이야기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두 분 드라마 보시나요? 어떤 드라마 전혀 안 보시는 분일 것 같은데. 웰컴 투 삼달리라는 그 드라마 그게 제가 제주에 그 올레길을 완주했습니다. 주자도 포함해서 우와. 그 대검 감찰에서 근무할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힘든 시기였는데요. 그때 제주도 올레길을 완주하면서 그 제주의 그 4.3의 아픔도 생각하고 제주의 그 땅과 그 열기가 주는 에너지들을 또 받고 위안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각설하고 그 삼달리 그 풍경과 그 바람과 햇빛 이런 광경들이 너무 익숙해서 다 즐겁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 제주 올레는 저희 시사인과도 특별한 저희 시사인 세사하셨던 선배들이 만든 곳이어가지고 네. 저도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뜬금없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드라마가 있는데 홍보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변영주 감독과 고현정 배우가 만나는 특급 콜라보인데 사마귀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SBS에서 금토로 해서 오늘 밤 9시 50분에 시작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홍보를 하느냐. 변영주 감독이 시청률이 얼마 이상 나오면 저희 거에 다시 나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열심히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밤 9시 50분에 되신다면 직접 보시고요. 요새 OTT로도 많이 보니까 뒤늦게도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몇 퍼센트 사실 숫자를 말씀하진 않으셨고 한 2주 후에 시청률 보고 출연 여부를 결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그 방송사들도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도 굉장히 힘들어서 드라마 제작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렇죠. 오랜만에 보는 드라마네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시작부터 좀 길었는데 그래 두 분 모셨던 본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봉지욱 기자 재판에 증인 100명을 검찰이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원래 모시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어제 있었던 현안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또 어제 막 나온 이야기다 보니까 못 보신 분들도 좀 있을 텐데요. 한 변호사님이 직접 참여하셨는데 좀 핵심 쟁점이 뭐였다라고 보십니까? 네, 핵심 쟁점은 그 추석 전에 그 국회 본회의 통과하기로 그 당정대 협의해서 9월 25일 날 통과하기로 하였던 검찰개혁법 중에서 조직법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검찰청 폐지, 국가수사위원회법 그 부분하고 정부조직법
그 개정 또 예. 재정 의견에 대한 공청회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였습니다. 그 국민의힘 측에서 그 2인에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2인에 그 진술인이 참여해서 각 7분씩 그 의견을 진술하고 그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답변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통상은 지금의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는 큰 틀에서 모두가 수사기소 분리는 찬성을 하고 디테일에 대한 싸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제 나왔던 반대측 의견 인사분들을 보면 사실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큰 틀부터 합의가 좀 안 돼 있는데 이게 뭔가라는 좀 생각이 들던데 우리 봉지욱 기자는 어제 좀 공청회 챙겨보셨습니까? 아니 하는지를 몰랐다니까. 신청 3주 전에 전화가 왔지만 관심을 이거 뭐 끊고. 공청회를 보질 않아도 요즘 계속 뭐 예를 들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다 들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 반대 논리는 이제 국민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전혀 없고요. 근데 디테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차이는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중대범죄 뭐 수사청을 법무부 밑에 두냐 행안부 밑에 두냐 뭐 이런 걸로 이견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어떤 의미죠? 예를 들면 뭐 중수청을 행안부 안에 놨는데 그 중수청장을 전직 친윤 검사가 갔다고 치면 예를 들면 저도 공직에 한 5년 정도 그 근무를 했었는데 방통위 근무를 했었는데 인사가 만사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보면 그렇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방통위는 제도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결국에는 그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그 방통위가 뭐 언론을 탄압하거나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인적 이야기로 하니까 그럼 바로 노만석 대행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부분 뭐 같은 취지신데요. 뭐 사람의 그 인사권의 영역들이 무척 중요하고요. 그렇긴 한데 조금 더 하면 구조와 문제에서 이제 중수청법 안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었고요. 그 법사위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도 자세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뭐 유일하게 쟁점을 찾는다면 그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둘 것이냐,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쟁점을 가지고 있어요. 검찰은 법무부에 원하기를 하고요. 개혁의 대상이죠. 믿을 수 없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검찰들은 법무부에 두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또 국민의힘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상 같이 움직이니까요. 실상은 바라지도 않으면서 검찰청이 여전히 존속하기를 바라는 취지의 진술도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법무부에 두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법무부에 이제 중수청과 행안부를 두게 되면 그 중수청과 행안부를 지휘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또 검찰국장 또 중수부 청장이든 또 중수 내에서 이제 그 뭐 검찰국 유산 중수국 등의 형태도 뭐 대통령령 등으로 뒤에 이제 예상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면 그 실질적으로 그 종래 말하면 중대범죄의 수사부들이 각 청과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그걸 오히려 더 청 단위로 더 크게 확대해서 이런 그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결국은 또 지금은 숨죽이고 있지만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또 이렇게 한다면은 다시 또 그 양중수청과 공소청을 합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 그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온 지혜이고요. 또 달리 법무부 검찰에서는 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기만 하면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뭐 수사 지휘권, 전권 송치주의라고 모든 사건을 경찰에 보내는 것도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이 부분은 그 일법적 결단의 문제이고요. 또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저도 뭐 검사 변호사 하고 뭐 판사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보다 이익 집단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드렸습니다. 제가
네, 중요한 사안이어서 말씀드렸고요. 네네. 아, 법무부 밑으로 중수청을 하는. 행안부요. 행안부죠. 네, 지금 저도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어제 너무 밤늦게까지 계셔가지고 아직 에너지가 이 그 행정안부의 이 별개의 그 중앙 부서에 두어야지 그 인적 교류라든가 지금 말한 끊어낼 그 수 있다. 폐해들이 끊어낼 수 예, 있다라는 분리해야 말씀을 된다. 드리게 됩니다. 음. 뭐 공수처법이나 또 국가 국수입법까지도 얘기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 기본적으로 예. 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지금 검찰의 검사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자는 방향 있잖아요.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아, 검사들이 하자는 거 다 반대로. 이 사람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지난 정권 기득권들인데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정표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근데 그분들도 지금 국민적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그래서 일부러 거꾸로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냥 아니요. 그들이 하자고 하는 건 그렇게까지 고난도 공작은 못할 것 같고 그래요? 지금 자기들은 굉장히 애가 타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전에 이제 최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수청을 뭐 법무부 밑으로 두는 게 뭐 본인의 의견이라고 사견임을 전제하고 말을 했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법무부 장관인데 그래도 이거 혹시 대통령하고 미리 좀 얘기를 한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어요. 절대 아니다. 네. 그럼 장관이 그냥 사견을 내신 그거는 거다? 본인이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말을 했는데 언론에서 다루면서 일이 커진 건데 법무부의 입장도 정확히 법무부의 입장도 아니고 대통령의 생각도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은 사견이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그 한 부서의 그 장관은 하는 말은 공적인 진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더 커져가지고 뭐 활발하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하자는 대로 반대로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제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이 노만석 대행의 이야기거든요.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노 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문정 지검장이 검찰개혁 5적으로도 이제 콕 찍어서 이야기하신 분인데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보안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검찰의 이제 권한 분산의 것들이 이제 이 권한의 분산과 견제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검찰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논리이자 국민의 요구니까 이 권한을 이제 의무란 형태로 표현했는데요. 이게 늘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거를 늘 내세웠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검찰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해쳐온 무소불위의 독점적인 권력들을 행사해온 사람인데 요 의무는 뭐냐면 우리들이 하겠다는 거죠. 이건 내가 의무니까 그냥 이렇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하나의 뭐 형식 논리 같기도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 개혁의 의지를 무시하는 여전히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생각을 좀 놓치는 취지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회의 조직법이 통과되는 그 지점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들을 그대로 외부로 나타내고 또 몇몇 검사들도 같이 움직이고 또 보수 언론도 여기에서 같이 합세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입니다. 네, 조선일보에서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도 그럼 우리 봉지욱 기자 말처럼 검찰이 하자는 대로 반대로 적용이 되는 걸까요? 저는 이 보안이라는 단어를 보면 김건희가 생각이 나요. 김건희가 이제 최재형 목사와 그 카카오톡 보면 이거 보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시큐리티. 저는 그게 오타 잘못 친 줄 알았는데 저희가 명태균 검찰 수사기록 딱 입수해서 보니까 이미 2021년도에 명태균이랑 카카오톡 하면서도 보안이라고 합니다. 보안. 계속해서 이런 걸 이분은 그냥 보안이 그 보안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갖고 심지어 명태균이 얘기합니다. 여사님 보안입니다. 지적해 주는군요. 근데 그 다음 카톡에도 또 보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보안 수사권이든 뭐든 이건 수사권이잖아요. 그렇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이름의 형태든 수사권은 지금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보완 수사권은 정말 보완만 할까? 라는 음. 생각은 들잖아요. 그 자기들이 또 어떤 수사를 하다가 인지를 해서 문어발식, 쌍끌이식 수사로 이렇게 번질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고 이번에 검찰개혁의 목적 자체가 수사기소 분리인데 이건 말이 안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자는 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네. 그걸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안 수사에서 김학의 그 특수강간 사건, 원주 별장에 있었던 특수강간 사건에서 경찰이 조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당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여서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그런 게 암장이죠. 예. 힘이 있으니까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그걸 결합해서 결국 보안 수사를 계속을 해서 그냥 무혐의로 바꾼 거죠. 보안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묻히고 그죠? 검찰의 특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또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해왔죠. 네. 네. 암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거기에 어울리죠. 근데 네. 지금 중수청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제 한국의 FBI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그럼 미국의 검사들은 보안 수사권이 있을까요? 없어요. 보안 수사권이 없는데 미국에서 미국의 검사들이 그렇다면 그 노만석의 얘기처럼 권한이 아닌 의무를 저버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미국의 검사들은 애초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FBI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어떻게든 그걸 기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를 FBI한테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건 안 맞죠. 지금.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보안 수사를 해서 할 진실을 더욱더 밝혀야 될 지점이 있는 그 필요성 자체는 여야 또 시민사회들 간에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좋은 예를 들어 주셨는데 미국 실무는 서로 협력하면서 그 경찰의 그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그 참관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협력해 가면서 그 같이 진실 발견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안 수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안 수사를 왜 꼭 검찰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금 질문을 두 분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행 형소법상으로도 징계 이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굉장히 내용을 살펴보면 강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기록을 다 이렇게 송치하도록 다시 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게 따르지 않으면 징계도 할 수 있고요. 또 시정 조치도 요구하고 이런 아주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 이걸 협력 관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권한이 강대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 부당한 보안 수사에 관련해서 조금 더 역시 그 형소법 추후에 이어질 형소법 개정에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검사가 또다시 불러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거나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이 그 미국의 검사들은 메모를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충분히 그 공소 제기 여부 등의 공판 수행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게다가 아까 노만석 대행 이야기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문정 지검장이 이제 지난주 이 시간이었네요. 딱 이제 검찰개혁의 오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가는 프레임의 어떤 흐름을 좀 바꾸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논쟁이 있긴 하지만요. 그 자리에 또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 요새 역사 현장에 다 계시네요. 거기도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도 모르게 현장에 가게 되고 저도 모르게 발언하게 되는 검찰개혁의 등불. 어떻게 들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비판도 반딧불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반딧불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5명을 콕 집어서 또 이야기를 했던 말이야. 5명 뿐이겠어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 검찰개혁 100적 있습니까? 이제 그중에 대표적으로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그것들을 노골적이든 아니면 또 가만히 그 발언을 좀 숨기고 있다가 발톱을 드러내던가 하네. 그 대표적인 그 의사결정권장,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또 이런 때 노만석 누구죠? 그 총장 대행의 기관의 대표자라는 자격으로 마치 의견을 피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섯 명의 대표적인 그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맞았던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이문정이 예견한 거다.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국민들께 또 알기 쉽게
이런 형태들을 좀 예. 구체화적으로 표현한 것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의도적으로 또 그런 정만을 좀 부각시켜서 불을 지펴서 또 중요한 건 이제 검찰 개혁의 구조 개혁과 그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될 인적 청산, 부당한 기소들이 바로 옆에도 그 받고 이제 재판을 받고 계시잖아요. 이런 취재 100명이 무슨 100명입니까? 제가 한번 공소하신 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000명인가요? 네, 아니 불필요한 그런 기소에 대해서 공소 취소, 그죠? 예. 공소 취소 저도 등이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예. 조치들이 그건 이제 과거사 청산이라고 보는데요. 그 세 가지 과제 중에 인적 청산과 과거사 청산 문제가 구조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시기별로 상황별로 이렇게 좀 이제 그때 좀 동시에 실현은 안 되겠지만 반드시 어느 하나도 그냥 미완인 채로 남겨둬서는 안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개혁 오적 발언 관련해서 또 이문정 지검장이 또 비판을 많이 사긴 했는데요. 뭐 거기에 대한 반박도 뭐 우상호 수석이라든지 그리고 정성호 장관도 했는데 봉쭉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문정 검사는 원래 소신 발언 많이 해왔잖아요. 뭐 그럴 줄 모르고 임명한 건 아닐 테고.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문정 검사가 중앙지검장이 됐으면 제 사건도 아마 공소 취소 결단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게요. 동부지검으로 가서 예. 검사 출신의 방송 출연하고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사실은 여태까지. 그것도 윤석열 정권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 나가서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소신 발언하기 쉬운 게 아닌데 이문정 지검장 저도 처음에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JTBC 있었을 때 법조 출입 기자들이 야 이문정은 수사도 하나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저희는 입으로 정치하는 애야.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이문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만나보고 얘기해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문정 지검장은 뭐 충분히 소신 발언을 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문정 지검장이 말한 게 100% 다 맞다는 아니지만 말씀하셨듯이 이문정 지검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야 검찰개혁 이거 내부의 반란이 만만치 않구나. 정말 잘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그런 순기능은 한 거죠.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뭐 검사들은 그래 영혼도 갈아낄 수 있다라는 말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기의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특권과 그 이익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고요. 전직 이제 민정수석 그 오광수 민정수석이 그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 김건희 특검법의 권력형 부패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가 또 그랬잖아요. 바로 사임했죠. 또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또 지금 현재의 민정수석은 검찰 개혁에 반대했어요. 검찰 개혁에 반대하고 또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에서 불투명한 그런 진술과 이런 태도를 보여서 또 무죄 판결이 되는 그 피고인으로서부터 그 점잖은 형태의 온건한 형태의 그런 보도들도 좀 있었고요. 타당하지 않다, 뭐 이런 아프다, 뭐 이런 취지의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또 내란죄로 이제 구속 기사던 누구죠? 한 무슨 총리가 소속돼 있던 김앤장의 소속 변호사잖아요. 그리고 김앤장이 민정수석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민정수석의 자리는 무게가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일시적인 아까 지금 고위관계자라고 하시는데 이런 식의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누구세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검찰은 검찰 관계자에 의하면 법조계에 따르면 이런 보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뭐랄까 국민의 여론들의 정확한 취지를 안 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 항상 비판했는데.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네. 저는 대통령실 더 진실을 좀 얘기하자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네. 예를 들면 이제 대변인이 기자 브리핑을 하는데 항상 우리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거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걸 생중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위 관계자는 필요 없게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 못 드리죠. 그거 여러 가지 확인한 과정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인사 우려가 있었을 때 공무원은 특히 정무직 공무원들은
나의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약속을 이행하는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예, 30일 기자회견. 예, 도구는 했죠. 만약에 그 도구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민정수석이든 뭐 여러 가지 특히 대통령 참모들. 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 도구라는 말씀은 그 행정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상급자에 대한 그 지위에 대해서 잘 복종하는 그런 관계들이 아니고 그 검사의 어떤 본질과 검사의 조직 문화, 조직 특성들은 일반 행정 공무원과 다를 수 있다. 중앙부서든 지방자치단체든 그 검찰은 내 어떤 권력의 어떤 도구로서 이용하다가 결국 용검의 역할을 하다가 검찰로부터 다시 수사받고 또 여론의 또 공격을 받으면서 정권의 여러 가지 각종 누수와 정권이 마침내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는 역사적 경험들이 있어서 항상 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다는 점들을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우려하고 계신 것도 한 사실입니다. 인사예영에서 다음 주 목요일에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도 또 이런 질문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좀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이문정 지검장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뭐 대통령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넘어갔었는데 다시 좀 돌아가 보자면 그 이문정 지검장이 썼던 글의 어떤 파장이라고 하는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사실 검찰 조직 내에서는 꽤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세워봤더니 정유미 전 지검장이라든지 강수산나 검사, 김성훈 검사 뭐 이런 사람들도 글들을 꽤 썼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문정 검사의 발언이 근거 없는 허위다 뿐만 아니라 중수청이라 쓰고 무법자 재판소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건 왜 결국은 어떤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해서 조직적 입장을 보이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법무연 네. 정유미 저분은 참 그런 게 창원지검장 할 때 명태균 게이트 수사했고 뭐 검사들이 입에 단내 나도록 수사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놓고 기자들을 만나서 백브리핑이라고 소위 말해서 보도하지 않는 걸 전제 조건으로 오프 더 레코드죠. 하고 명태균 게이트 이거는 솜사탕처럼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정말 설탕 한 줌도 안 되는 사건, 작은 사건인데 언론 니네가 솜사탕처럼 부풀려 놓은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기자들이 단 한 줄도 기사를 안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지검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예단을 가지고 이걸 딱 보면 수사를 위해서 억압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기사를 안 쓰길래 제가 그거를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저희 거에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처음 얘기하고 난리가 나서 또 어떤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기자단에서 그 기자를 색출하게 나선 거죠. 이게 바로 검언 유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랬던 분이 본인이 그 명태균 게이트 눌러가지고 안 했던 거를 지금 특검이 수사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최근에는 결국에는 그 김상민 전 검사가 고가의 뭐 그림을 김건희한테 선물했다는 의혹까지 계속 이어져서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잖아요. 그랬다면 그때 당시에 명태균 창원지검 수사기록 제가 다 봤잖아요. 없었을까요 거기 단서가? 단서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준석에 대한 뭐 단서랄지 여러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의혹들도 다 거기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오세훈 한 명 수사했죠 그때. 수사하는 척을 했죠 그때. 홍준표는 부르지도 않고 홍준표 사건은 대구 경찰청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런 일을 했던 본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말 검사들의 어떤 세계관은 우리가 많이 다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뭐 지금 법무위원선에 대해서 이제 당신들은 이제 좀 수사 지휘 업무를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현 정부에서 그 민정수석 뭐 법무부 이런 쪽에서 이제 인사가 그쪽으로 난 거지요. 대통령실과 이제 그렇게 난 사람들이 좀 포함되어 있네요. 지금 또 익숙한 이름도 있고요. 제가 감찰 내에서 뭐 고발 사주 사건이든 또 제가 보기에는 정당한 감찰 활동을 할 때 이프로스에 또 저를 비판했던 검사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검사인지 다 뭐 면면들이 뭐 이른바 뭐 친윤 검사들 정치적인 검사들로 당시에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도 좀 포함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수로서 이제 남은 힘들을 좀 끌어모으고 있는 형태인 것으로 보이고요. 언제든지 개혁에는 반개혁의 그런 시대착오적인 주장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통과해야죠. 국민들 기다리게 하지 말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게 민생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김성훈 이제 중경단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 기소 분리론이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실체가 없는데 괴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왔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큰 틀에서 수사 기소를 더 이상 뭐 반대한다 이런 말을 하는 집단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참 이게 개혁 대상과 얼마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예, 참 어디까지 존중해야 되나라는. 아니 근데 참 이분들도 저는 순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단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뭐 검찰 개혁한다 이게 떠들잖아요. 그럼 이게 뉴스가 되잖아요. 예. 그럼 국민들은 이 뉴스를 보고 야 진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역시 생각을 하게 검찰이 되죠. 하자는 거 반대로 하면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내란 속에 윤석열 놔줄 때 이런 글들이 과연 이 프로스에 올라왔었나. 없었죠.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도통 무슨 입장이신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결국은 본질은 변하지 않았고 잠깐 허리를 숙이고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사건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봉지욱 기자 재판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한동수 변호사님 말씀처럼 공소치하를 해야 될 사건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1심에서 검사가 증인을 100명이나 불러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면서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이제 재판을 받는데 사실은 저는 2차 공판? 예, 재판부에서 검토를 해서 공소 기각을 할 줄 알았어요. 이제 왜냐면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까 뭐 눈치 볼 사람도 없어지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재판장이 저 피고인들 주장은 타당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재판은 할게. 일단 왜요? 재판은 하고 나중에 내가 선고할 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선고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지난달부터. 그럼 엄청 피곤하잖아요. 이 재판을 한다는 게. 근데 이제 검찰이 지난 1차 첫 공판 때 증인을 얘기하면서 100명 이상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사건입니까? 100명 이상 할 건데 일단 29명 명단부터 줄 테니까 피고인 니네 좀 봐라 이거를 누구를 동의를 할지. 일단 29명이 된 거죠. 29명을 시작해서 나중에 우린 100명 넘겨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판사는 사실상 판사를 하셨으니까 제안을 한다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29명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소송 지휘권은 행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29명부터 하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번 달 이제 25일인가 27일인가 재판이 있는데 그날 한 명 합니다. 한 명. 증인 한 명. 그럼 그렇게 하면 지금 100명이면 몇 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또 검사가 그 증인 한 명을 자기들이 8시간을 신문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피고인도 반대 신문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반대 신문은 다음 공판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증인 한 명을 가지고 공판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하면서 그럼 100명을 하게 되면은 200달이니까 그럼 몇 년입니까? 예를 들면. 와,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한 공판에 증인 한 명이라고만 쳐도 그러면 공판을 100번 열어야 되는데 한 달에 4번씩 연다고 쳐도 한 달에 4번 열기도 힘들죠. 25번에서 2년 걸리는 거예요. 1심 선거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은 야 이거 이재명 정권 내에서 3심까지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정권 바뀔 때까지 우선 최대한 시간 끌어보고 들죠. 이 사건을 반드시 유죄화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 백대현 부장판사인데 조은석 특검이 내란 속에 윤석열 추가 기소했잖아요.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했는데 이 백대현 부장판사 이 재판부에 또 배당이 된 거예요. 증인 100명, 100대0. 네. 100대. 근데 좀 보세요. 일이 많잖아요, 판사들이. 사건이 많은데 윤석열 사건을 맡은 재판부야. 지금 제 사건 재판부. 그러면 그 사건에 집중하지 제 사건에 집중하겠습니까? 그 정도 급이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이 재판부가 윤석열 사건에 이제 재판에 집중하게 되면 저희 거는 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판사들도 자기 손으로 뭐 어떻게 하기 싫으니까 대충 뭉개다가 인사이동 때까지 기다리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죠. 아니 이러한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그 검사도 해보셨고 판사도 해보셨는데요. 네, 두 분이 세상의 지혜 두 가지를 알려주셔서 검사는 허리를 숙이고 있을 뿐이다. 또 상대방이 하는 거 반대되는 게 맞는 거다. 세상의 지혜 두 개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게 공소사실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뭘로 기소가 됐냐?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대장동 100명이 필요한 사건 이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윤석열도 100명 안 부른 것 같은데.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는 무엇인가?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는데 윤석열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 목적은 단 하나였죠. 이재명을 잡아 넣으려고. 일단 그게 실패하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대장동 사건 부패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수사하다가 보니까
얘들의 범죄를 발견했어. 예. 얘들의 범죄는 우리가 인지한 거야. 그럼 저희가 물어보잖아요. 니네가 어떻게 인지했냐? 어떤 경위로 인지했냐? 그럼 그리고 인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에 없기 때문에 그럼 니네가 어떤 근거로 대검 예규에 있다고 하는데 예규에 어떤 근거로 했고 인지 보고서를 작성했으면 우리한테 보여줘라고 재판장한테 요청을 했어요. 예. 근데 검찰이 그거는 저희가 좀 보여드리긴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인지 보고서. 근데 없는데 혐의 자체가 윤석열 그렇다면 명예훼손 판사는 야 그럼 니네 진짜 어떻게 인지한 거야? 예. 예를 들면 인과관계가 있어가지고 정말 저도 납득이 될 정도로 그래 나에 대한 수사가 그런 동기와 상황에 의해서 검사가 인지할 수 있겠구나 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시작된 거는 윤석열이 집권하고 1년 반이 흐르는 시점에서 지난 대선 기간에 저희가 보도했던 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윤석열 명예훼손 아닙니까? 명예훼손. 예,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인데 윤석열 그거를 명예훼손인데 증인 도대체 필요하다. 그러니까 판사도 그 검찰총장. 전에 지금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저 허경무 부장판사 때는 정말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대장동 이거 부패 사건하고 이 기자들의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공소장에 대해서 뭐라 해요. 야, 나는 이 공소장을 봤는데 이해가 안 돼라고 해서 3번 바꿉니다, 검찰이. 80장 정도의 공소장이 한 40장 정도로 반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예. 그 상태에서 이 재판부가 바뀐 거예요. 공소장 변경을 또 이렇게 했는데. 예.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재판부가 바뀌었을 때도 이 백대현 부장판사님도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공소를 또 바꿨어요. 그 변경을 했어요. 변경하라고. 이 정도면 공소 기각해야 돼. 그래갖고 저는 그러면 이 재판부가 공소 기각도 생각하겠구나 했는데 뭐 어이없이 이제 일단 재판 시작하겠다고 돼서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제가 뭐 몇 년 동안 재판받고 뭐 해서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저의 죄를 제가 알잖아요. 저는 제가 말씀이시죠? 걸 제가 알잖아요. 죄를 지어놓고 제가 만약에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피해가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불편하고 귀찮고 굉장히 그럴 뿐이지 뭐 재판 2, 3년 해도 됩니다. 힘들죠. 대응하면 되는데 변호사비도 힘들죠. 들고요. 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불법 재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이런 불법 재판 불법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검사가 그냥 해도 되는구나. 우리 그냥 이렇게 막 수사해서 넘기면 재판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못 놓는 거군요. 오히려 더. 그리고 어이없는 거는 때문에. 지금 나온 검사들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 소위 말하는 특수검사들이잖아요. 이번 정권에서 인사했는데 다 영전했어요. 대검 검찰연구원 아까 인적청산 같이 비판하셔야 될 것 대검 같은데요. 대검 검찰연구원 좋은 자리죠. 네? 대검 검찰연구원. 그럼요. 거기 대검하고 정책부서 법무부 들어가면은 되게 이제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지금 보니까 저희 공판에 이제 수사검사들이 들어오는데 그 가장 선임 검사는 대검 검찰연구원으로 최근에 발령이 났어요. 네.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이 엄청 메모하셨습니다. 제가 듣고 지금 영감을 받으셨어요. 이 법적인 쟁점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변호인 선임하세요. 제가 말씀하셨었어요. 지금 엄청 쓰셨어요. 제가 바빠서 이제 네. 잘 못할 것 같아요. 변호인 선임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입국컷? 말씀하셔도 연락을 하라고. 제가 이제 충실하게 또 변호사. 이 첫 쟁점이라도 번째, 빨리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입법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견해들이 그럼요. 있고요. 헌법에도 우리나라 헌법에 네. 언론의 자유를 얘기해놓고 바로 뭐 사생활에 뭐 어쩐 걸 위해서 언론을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도 이제 추후에 헌법 개정제 고려를 해야 돼요. 이거 원래 이 불처벌 대상인 그럼요. 법조로 하고 있는 거고요. 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면 뉴스타파 소속일 때 하신 거죠.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기소됐잖아요. 그 보도를 해서 충실하게 검증했던 용기 있는 언론이에요. 그런 게 JTBC 소속 때 보도. JTBC 그러니까 이 사건 보도 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거죠. 재갈을 물리는 이런 행위고요. 국제적인 여론에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셋째, 100명의 진술 주소가 부동의했던 것 같아요. 증거 능력 문제로 검찰 측 증이니까 100명의 진술인이 조사가 됐다는 걸. 이 사건을 가지고 명예훼손 사건을 가지고 얼마나 이거를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검찰에 얼마나 많은 특활비가 여기에 들어가고 얼마나 인력이 들어갔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이 수사의 단서, 범죄 인지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부분을 이제 이거는 그 공판관여 검사가 객관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 그 무죄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공판 기소청 공소청은 반드시 유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성과
어떤 같은 그런 부담으로부터 해소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있고 이 배심제로 하면 증인 100명을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배심제가 형사재판에 좀 필요하겠다. 그러면 기본값으로. 불필요한 아마 분량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이런 것들은 제출되지 않을 염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공소를 취소하거나 공소를 취소하지 않으면서 공소 기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이제 쟁점. 우리 순간적으로 한동수 변호사님의 법률 상담이었습니다. 5가지를 벌써 짚어주셨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정말 당장 지금 MBC가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고 외교부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조정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결국 2심에서 MBC가 이기는 기록을 남겼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1심 판결 보세요. 네.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바이든 날리면 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MBC 패소가 됐죠. MBC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판결이 됐는데 외교부가 어떻게 이게 주체가 되냐? MBC를 고소할 수 있죠. 외교부는 피해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당시 인사배상 윤석열과 대통령실이 고소를 직접 해야 되는데 이거 고소 사주한 거잖아요. 니네가 해. 지금 최근에 국정원 스트레이트에서도 보도가 나왔죠.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김기현 국정원장에게 야 니네가 그냥 직접 고발해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외교부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외교부가 이제 또 영감 받으셨어요. 네네. 열심히 고소 취하를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게 검찰이 그냥 우리가 수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됐어. 얘네 범죄를. 정말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근데 저희가 또 재판을 하다 보니까 수사 기록을 저희 걸 봤잖아요. 그리고 검찰한테 그러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검 중수부가 수사했던 수사 기록 다 줘. 우리가 다 볼게. 검찰이 뭐랬는지 아세요? 그거 찾기 힘들다. 그리고 너무 양이 방대하다. 양이 많건 말건 우리가 또 쓰세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주인검사 윤석열이 정관 박영수를 해가지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을 봐줬다는 게 저희 보도의 골자인데 우리가 좀 봐야겠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얘네 검찰의 주장은 조우영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일부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수사 대상도 아니었던 참고인을 윤석열 주인검사가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출국 금지를 하고 이 참고인 조우영이가 박영수한테 5천만 원 주고 나중에 5천만 원 더 주기로 해. 1억을 씁니다. 참고인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그걸 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제가 취재한 바로는 대검 중수부가 이제 최재경 중수부장으로 바뀌어요. 저기서 중수부장 바뀌고 나서 조우영을 불러다 조사했다고 관련자 증언도 있고 해서 우린 그걸 보고 싶은데 검찰이 안 줘요. 안 주는 이유도 좀 궁색하네요. 기록이 너무 많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게 가능한가? 근데 조우영이를 불러다가 대질 조사까지 다 해놓고 조우영이 기소를 안 하죠.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김양 부회장만 기소를 한 거 팩트로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김양 부회장을 기소를 대검 중수가 했잖아요. 김양만 기소했잖아요. 이것도 수사 기소가 필요한. 김양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무죄를 받아요. 무죄를 받았는데 그 무죄 판결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야 이거는 김양이 잘못한 게 아니라 조우영이가 잘못한 건데 몸통은 왜 놔두냐. 네. 하나는 역대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한 사례는 한 번뿐이에요. 그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에서의 그 중국 관련해서 확인서 보복 기소한 부분이죠.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도 대법까지 가서. 그 하나고요. 지금 이 사건에서 현실의 법정은 공소기각 안 합니다. 그럼 검찰에 공소 취할 수도 있잖아요. 법무부 지시에 따라서. 공소 취소겠죠. 민사는 이제 소취하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또 검찰이든 각종 위원회든 이렇게 어떤 형식과 절차를 갖춰서 공소 취소 일괄적으로 정리할 사건들이 많습니다. 지금 방통위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부당 기소, 선별 기소, 편파적 기소입니다. 미국에서는 다 이거 공소기각으로 증거능력 배제로 제한되고 있는데 그조차 한국의 법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구분되면 아예 그냥 우리는 증거능력은 있어. 심지어는 과거에는 고문당해도 증거능력은 있어. 우리가 알아서 다 판단할게. 이런 식의 어떤 타협적인 그 사법 통제를 안 해온 그런 법정이 있습니다. 현실로 실체에 들어가서 유무죄 판단을 하겠다는데 피고인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런 거 있고요. 그 검찰은 기록을 공개를 안 하죠. 기록 이게 해달라면은 너에 관계된 피의자 신문만 공개해줄게. 이렇게 기록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해서 불투명한 정보를 독점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변호사는 잘해주고 어떤 기관은 잘해줘요. 이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지금 국회의원도 여당이 달라고 그러면 안 주고 국정감사 때 야당이 달라고 그러면 좀 협조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으니까 국회의원들도 헌법에 규정된 또 법률에 규정된 국정감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늘 거부하죠. 사생활, 수사 비밀, 뭐 준사법기관 이런 과거의 전통적인 맞지 않는 논리로 하고 있는 이 작금 현실이 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든 생각인데 공소청장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강력하게 공소청장 되시면 우리 공소 취소 되겠구나라는. 저는 뭐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은 아니어서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더 중형을 선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경험과 인식이 너무나 개방적이고 확대되고 깊어져서 저는 적임이 아니고요. 하기야 뭐라도 맡겨주면 다 하고 하긴 하겠지만 저는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그 특활비 이야기도 하셨었는데요. 특활비 김상민. 진짜. 그러니까 참 김상민 검사가 이제 지금 김건희 씨한테 이후한 작품 1억이 넘는 작품을 줬다. 지금 이런 의혹도 있는데, 그러니까 또 최근에 봤던 그 특활비 기사 중에 하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12.3 개엄 당일에도 5천만 원 이상의 특활비를 집행했다라고 하는 게 나왔던데, 아니 이거는 뭐 연말에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 뭐죠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특활비는 모든 정치적인 수사의 물적 토대이고 돈 줘요. 수사할 때 그냥 뭐 무슨 수사하는 수사부에서 일주일씩 몇 천만 원씩 내려주면 그 수사하는 검사들이 이거는 무슨 메시지인지 다 알아요. 신속하게 조사하고 영장 청구하고 기소해야지. 그리고 돈 받은 만큼 사람이 일하게 되잖아요. 특활비 주면 모든 검사들은 성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유능해지고 인사로 인센티브 주고 다음에는 정책부서 대검 검찰연구가 뭐 법무부 보낸다고 이렇게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유지시키는 데고 모든 검사의 영혼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 검사의 양심을 해치는 요소가 있어요. 갑자기 3천만 원을 내가 받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때 검사 선서했잖아요. 양심. 그런데 3천만 원 받으면 이거 뇌물은 아닌 거죠. 위에 상사가 주는 거니까. 총장이 바로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건 현금이거든요. 현금. 아니 근데 이제 하필이면 이게 12월 3일부터 나흘 만에 검찰 특활비가 3억 원 쓰였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통 무엇을 시켜가지고 부스트업 시키려고 그들한테 그게 이제 특활비가 이제 기관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하고 어떤 이제 수시 집행이라고 해서 특정 사건과 이런 수사하는 팀 내려보내는 것도 있어요. 개인에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수시 집행이라면 이거는 특정 12상 불법 개헌과 관련되는 일들이죠.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은 조금 너무나 많은 검사들이 특활비로부터 자유로운 검사들이 없어요. 용도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예요. 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아직까지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 처벌할 수 다 형사적으로 걸면 다 범죄가 돼요. 업무상 횡령, 뭐 검찰총장은 이제 억 단위가 넘으면 특검 이제 국고손실죄로 더 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어느 범위로 할지 문제가 있고요. 잠깐 벗어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죠. 아닙니다. 그 이야기 좀 더 궁금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흘 동안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이 담긴 현금 봉투 89개를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한테 놔뒀다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어떤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한 동력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12.3부터 나흘 동안은 굉장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하지만 이 시기에 검찰의 역할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이 돈은 도통 무슨 용도였냐? 라는 의심이 더 드는 거죠. 우리 뭐 서울해보험 같은 데도 받고 지금 한덕수 그 총리도 옛날에 뭐 그 유신 때 육본에서 근무했는데 하룻밤사이에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참여했던 어떤 입막음일 수도 있고요. 비밀을 유지하는 측면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이런 접근과 필요하다는 거죠. 규명이.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그 내란행위 어떤 실행 과정 내지는 모의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에 대한 그 입막음용일 수 있고 돈 주면 사람들 침묵하거든요. 자기도 죄가 되니까 이런 측면도 있고 구체적인 과제가 있을 수 있죠.
선관위든 아니면 경찰 뭐 파견이든 합수든 간에 거기에 대한 자금을 준비할 수도 있고 미리 그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은 추론해야 되겠죠. 이례적인 집행이라는 거죠. 네. 참 이거는 더 좀 내란 특감에서 열심히 좀 수사를 해서 특히나 계엄 당시에 검찰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니까 좀 집중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봉지욱 기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특활비야 저희 뉴스타파가 보도해서 그러니까요. 검찰 특활비 없앴는데 근데 패턴은 12월에 많이 쓰는 패턴이 있습니다. 연말에 왜냐하면 그건 그거 있죠. 반납해야 돼서 남으면 많이 빼는 건 있고 많이 빼서 이게 지급처까지 지금 그 확인이 됐나요 이게? 제가 이게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얘들이 통상적으로 돈을 뺀 다음에 금고에 넣어놔요. 아. 내년에 쓰려고. 예. 원래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걸 만약에 지급이 실제로 됐는지 여부가 왜냐면 지급하면 수령증 사인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확인이 돼야 되겠네요. 오, 이건 관봉권은 아닌 거죠? 그냥 돈인 건 거죠? 지금 특활비는 그 검찰총장 부속실에 서기관이 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캐비넷이 있어요. 그 윤재순 씨가 예전에 그런 자리에 계셨던. 아니야 윤재순 말고요. 총무 지금 비서실. 뭐 비아폰 줬던 누구죠? 비아폰? 비아폰이 아니고 저기 면회하면서 휴대폰 전해줬던 거기였죠. 강의구. 강의구. 제 이름 헷갈렸습니다. 그 윤재순 거기는 이제 그 총무과장 맞아요.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신한은행 국경에서 인출하는 역할이고 강의구는 그 캐비넷은 이제 부속실에 캐비넷이 있고 그거는 이제 총장이 가져라고 하면은 갖다 두는 이제 현금 관리하고 그 대장들이 있는데 그거 언젠가 뭐 자발적 공개 내지는 압수수색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나라 돈이잖아요. 국민의 돈이잖아요. 그걸로 불법이 집행되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되죠. 사건이 확정됐고 그래서 좀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지금 관봉권은 조폐공사에서 찍은 관이 그 봉인한 밀봉한 그 화폐 돈 현금 다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수했어요. 한국은행이 다 셌어요. 그 5만 원권 1000장 관봉권. 그 관봉권의 그 띠지와 스티커들은 거기에 그 누가 얼마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온 정보기 때문에 띠지와 스티커 분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아주 금융범죄조사부의 중점청인 남부지검 수사관이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 건진에게 돌아간 국고손실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요 증거에 대해서 그 훼손한 행위다. 단순한 분실 사고가 아니고 이런 그 합리적 의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범죄죠. 단순한 분실이 실수로 한 게 아니고 그 어떤 중요한 핵심 증거들, 현금 추적을 알 수 있는 증거를 고의로 훼손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의심들이 있는 거죠. 네. 두 분이랑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 근데 그거 저도 한마디 드릴게요. 예. 그 인출일이 그러니까 건진법사의 금고 안에 있던 그 관봉권은 특징이 조폐공소에서 찍은 신권이 아닙니다. 국권인가요? 국권이. 왜냐하면 언론에 나온 그 관봉권의 사진은 그 검찰 수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흑백 버전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스티커 표지가 있잖아요. 표지에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바코드까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사용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은행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용권으로 예를 들면 5천만 원 단위잖아요. 그렇게 거액을 인출하는 데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청와대랑 국정원인데 이게 그 날짜를 보시면 5월 13일에 그 교부가 됐거든요. 5월 13일 언제냐면 2022년 5월 13일이니까 윤석열 취임 사흘 뒤예요. 사흘 뒤. 근데 그때 당시에 국정원장은 공석이었습니다. 박지원 원장 바로 쫓아냈으니까. 박지원 원장은 없고 공석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국정원에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권으로 가져가는 거는 특수활동비인데 그 용처를 알 수 없게 해야 되니까 신권을 안 가져가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거는 국정원과 청와대밖에 없는데 국정원장은 없었기 때문에 100% 이거는 청와대에서 나간 것이고 용산 어느 지점까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농협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바코드 찍어 보면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누구한테 역시 그 봉 기자님의 그 취재력과 그 추리력은 아주 탁월하십니다. 지금 이게 이제 사용권이라는 거죠. 신권이 아니고 그렇다면 뭐 사진 촬영 등이 없다면 이건 지금 1년번으로도 알 수 없고 알 수 없죠. 정말 이거 증거 능력도 이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의들이 다툼이 예상되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돈이 어디 돈인지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정말 무혐의로 몰아갈 수도 있죠.
아 근데 내부 감찰 지금 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수사관이 뒤집어쓰기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결국 진실을 말하지 근데 뭐 않을까요? 법무부 장관의 뭐 감찰 지시를 좀 하셨다고 하는데 예. 저는 뭐 대검 감찰부장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예. 지금 윤석열이 그 임명한 이른바 그때 알바끼 인사라고 했죠. 아이고. 그런 그 감찰부장이 어느 정도 감찰부 또 거기에 있는 그 뭐 팀장이든 다 뭐 면모의 인적 특성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이 감찰 결과들이 나올 것인지 단순한 지시와 착수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충분히 신속한 마음을 가지면 아주 의지만 있으면 금방 발견될 수 있는 일들인데 어떻게 이것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해낼 건가. 뭐 수사관이 혼자 했으리라고는 알 수 없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사실은 상당히 우려 속에서 더 말하면 제대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인적 청산의 문제들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 인적 청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저희가 열심히 좀 기억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정관예우 이슈 짧게라도 좀 다뤄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광수 전 수석이 한학자 변호인단 사임을 하긴 했지만 강찬호 전 지검장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도통 이 정관시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대단한 것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검찰개혁 진짜 필요하다라는 걸 좀 다시금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전관 출신이시잖아요,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 네. 전관이 이렇게 파워풀합니까? 판사도 해보셨고 검사도 해보셨으니까 오히려 더 진짜 그렇게 됩니까? 뭐 제가 이렇게 뭐 그 의뢰인이 기대하는 만큼 전관 변호사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지 그 어떤 저 표현이 너무 좀 어떻게 하는데 돈을 많이 주는 사건들 있잖아요. 예, 지금 대기업 CEO, 대기업 않습니까? CEO 막 이런 뭐 그것도 이제 종교의 통일교라는 종교의 신흥 종교의 존폐가 달린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거기에 들어가겠죠. 돈에 이끌려서 막 변호사 윤리라든가 이해충돌 여지 뭐 하면서 그냥 다 변호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 특검은 대형 로펌도 같이 뭐 충분히 할 수도 있겠죠. 실제. 근데 변호인 정보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법원 출신 정관들은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특정 로펌과 그런 것들이 로비들이 좀 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그 것들은 어떤 절차에 관한 정도의 것들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검사들의 정관치장은 제가 일일이 그 사례를 열거하기 하는 것들이 지금 좀 뭐 비밀사항, 감찰의 어떤 비밀사항도 있을 정도인데 정말 국민들이 상상하는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 막 뭐 영장을 꺾으면 영장들의 이제 강제수사권을 검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들어가야지 진실이 더 발견되는데 그러면 이유 없이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되지 않고 법원에 청구되지 않을 때 그 뒤에 그 보면 고위 검사 출신 정관 변호사가 들어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는 불기소 결정문에 변호사 이름 나오지 않아요. 그러고 뭐 자문 변호사라 하면 뭐 선임계도 잘 안 낼 것이고. 이번에 김호수 전 검찰. 네, 사실은 정식 수임보다 자문 변호사가 돈은 돈대로 받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더 뭐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죠. 몰래 변론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전화 변론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검찰 내에서는. 전화 변론 그리고 면담하는 거 이런 거 인정돼요. 판사들은 뭐 전화하면은 막 일반 전화로 그냥 해서 막 하고 절차 문제만 하고 끊는 것들을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1대1 면담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검사들은 뭐 전화 변론, 실체에 관한 변론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합법적인 또 경우에 따라 친절하게 응대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릴 정도로 이런 좀 국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그 형태들이 좀 있죠. 뭐 수사의 뭐 실태고 원래 진실을 발견하려면 그렇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세상의 큰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블랙 유머를 방금 하신 것 같은데 봉지욱 기자도 본인 사건 할 때 진짜 정관 변호사 찾게 됩니까? 이게 상황이 막 긴박해지면? 우린 돈이 없으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고. 근데 다만 저희 사건의 한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 중에 한 분이 정관이랑 계약을 하셨나 봐요. 아이고.
피의자도 아닌데. 되게 걱정되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한테 많은 걸 알려주셨죠. 아. 검찰이 지금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 전관이 파악을 해서. 정관 변호사 네. 선임한 또 다른 피의자는 정말 정보를 알고 있다. 네. 그걸 겪으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받았죠. 그 정보를 받고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정말 있긴 있나 보다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대장동 사건에도 등장을 하죠. 그래갖고 당시 화천대유 김만배 기자의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 중 한 분이셨고, 화천대유 돈 1,000만 원인가가 그 강찬우 지검장 변호사의 사무장이 인출하는 장면까지 검사들이 다 확보를 했었어요. 그때. 예, 근데도 기소가 입금이 돼서 했는데 금액이 1,000만밖에 안 되지는 않겠죠. 예. 자문료대로 줬을 거고. 근데 아마 이제 한학자 입장에서는 강찬우 지검장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죠. 네네. 동기인데 그런 기대를 하고 했겠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 특검하고 소위 말하는 그 플리바게닝. 우리가 김건희 뭐 형량 혐의 입증에는 인정을 할게. 인정할 건 인정할게. 예. 그리고 뭐 권성동한테 쇼핑백에 뭐 얼마 준 거는 인정할게. 대신 여기까지만 수사해줘. 이런 선을 쳐준다. 정관은 그걸 가능하죠. 그런 역할. 사실 변호사들이 그냥 내고자 내고. 네. 보통 사람들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건 가격 깎듯이 야. 그런 일을 위해서 예. 쓰는 거죠, 정관은. 예. 그냥 용어에서 그냥 우리나라 형소법에서 이제 플리바게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자백을 인정으로 해서 예, 그렇죠. 근데 법상으로 안 되고 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막 유죄 기소 안 했게 형량 뭐 깎아줄게 구형 적게 할게 뭐 이런 측면들의 그런 어떤 탈법적인 것들이 있었죠. 그런 측면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인이 이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이 아니고 검찰을 위한 변호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과거 대검 중수부 사례들이 그 수사 기법들이 현재까지 특수부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거 그냥 어려운 사건 그냥 자백하고요. 작은 거 자백해주고 선처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요거는 그냥 자백하도록 하고 뭐 이런 형태들의 것들은 여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저희가 오늘 짚었던 모든 이슈의 핵심은 이제 검찰이라고 한 조직이 수사 기소라고 하는 큰 권한을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파생된 여러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만 얘기하게 좀 신속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네. 말씀하세요. 정확한 지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해서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내가 잘 하면은 뭐 기소 안 하고 그런 권한들, 내가 기소는 못 하지만 끝까지 뭐 괴롭혀 드릴 수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수사권의 남용과 그 속에 나타난 인권의 침해들, 뭐 대통령 최대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믿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어떤 권력이나 변호인 없이 그 소리 없이 부당하게 뭐 죽음으로 내몰리거나 이런 가정의 크기 파괴된 이런 분들의 사법 피해자들의 어떤 시각들은 정말 조속히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 이 최근에 검찰개혁 논쟁이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는 뭐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회의를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에피소드가 아닐까, 오늘 컨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또 한동수 변호사님 이 바쁜 와중에 또 민주당의 윤리감찰단장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판원장. 윤리감찰단장은 지금 박균택 윤리심판원장. 헷갈렸습니다. 저는 윤리심판원은 지금까지 뭐 제가 당적을 가진 적이 없는데요. 뭐 상근직도 아니고 뭐 보수 그냥 아무런 것이 없이 그냥 하고. 그래요? 무보수예요? 네, 아니 뭐 회의하면은 얼마나 그게 이제 최근 이제 윤리심판원이어서 윤리감찰단하고 좀 별건입니까? 관련이 없고 뭐 그중에 뭐 이제 징계하고 포상 업무를 해요. 얼마 전에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이춘석 그 관련이 있어서 그 보좌관까지 해서 좀 뭐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그때 제명에 해당되는 징계 사유가 있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징계를 의견을 해서 추상 같이 하셨다. 저는 뭐 사건 생긴 대로 하지요. 그럼 이번에 그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감찰이 들어간 거니까 아직 거기까지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걸 올라오면 또 뭐 사건 생긴 대로 추상 같이 하겠다. 심은유 배위에 말처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지욱 기자도 많은 분들이 근황을 늘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떠신지 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뭐 제 근황은 저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 더 레코드 보시면 30만이 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수시로 등장합니다. 수시로 등장하는데요. 대단합니다. 조만간에는
가수들을 초청해서 현장에서 한번 공연도 하고. 야, 진짜 채널의 정체성이 다양해지고 있네요. 저희는 뭐 정치 이런 거 안 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탐사 제가 지금 이제 기자를 그만둔 마당에 저는 탐사보도 싫어합니다. 끝까지 파는 거 싫어하고 적당히 파고 좀 재밌고 좀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하는 걸 하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 오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네, 여기서 정치 이야기 열심히 듣고 네. 또 우리 오프 더 레코드 가가지고는 또 가벼운 이야기들 봉지욱 기자와 함께하는 일상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김은재 뉴스인 9월 5일 준비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